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내가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통장 5개에 모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래 정지. 고객님,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신고가 접수되어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은행원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 23분, 제 가게 거래 통장에 입금된 15만 원. 송금인 이름은 안재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63세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35년째 한자리에서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5개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총 8,700만 원이 갇혀버렸습니다. 언제 풀릴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해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은행원의 답변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개월.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4년 9월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작은 철물점을 3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저는 늘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미용실 사장님이 아침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저는 이 상가에서 가장 오래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35년. 젊은 시절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폐업 예정일은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5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님들을 잘 모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손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잔치, 명절, 생일. 그렇게 가끔 모이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게 수익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가게 거래 통장이었습니다. 매일 매출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순수익은 3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2,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2년간 부은 돈이었습니다. 만기가 다음 달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3,800만 원.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가게에 큰일이 생기거나 급할 때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네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500만 원. 가게에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재료를 급하게 구입해야 하거나 그럴 때 쓰는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통장은 노후 자금 통장이었습니다. 2천만 원. 폐업 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아내 몰래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정리하고 어디 살까? 저는 생각해둔 답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작은 집 하나 사서 조용히 살자. 이 돈이면 충분해.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2024년 9월은 특별히 평온한 달이었습니다. 가게 장사도 잘 되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9월 15일 손주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예금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양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9월 말 추석 특수로 평소보다 매출이 많았습니다. 한 달 수익이 2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절반은 아내에게 주었고 절반은 노후 자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폐업까지 1년 5개월. 그리고 평온한 노후. 제 인생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9월 말에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9월 28일 제 가게 거래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인 이름은 김민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으로 확인하고는 잘못 보낸 돈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1시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줬고 저는 5만 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테스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범죄자들이 제 통장이 살아있는 계좌인지 제가 협조적인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들은 한 달 후 본격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가게 가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1시간 동안 10번이 넘게 울렸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부재중 전화가 26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짜증이 나서 받았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는데 30만 원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한 입금은 없었습니다. 잘못 거셨나 봅니다.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전화였지만 바쁜 하루 속에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2시 문자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내일까지 100만 원 보내지 않으면 당신 통장 전부 묶어버립니다. 저는 잠결에 문자를 보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상한 스팸 문자려니 했습니다. 요즘 이런 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요일 오전 가게 문을 열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고. 오늘 저녁까지 연락 없으면 끝이라고. 저는 그때도 무시했습니다. 제 통장에 이상한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확인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왔고 물건을 팔았고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제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4개의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15만 원, 17만 원, 14만 원, 16만 원. 총 62만 원이 제 통장 4개에 나눠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모두 안재호였습니다. 모두 밤 11시 47분부터 50분 사이 1분 간격으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다음날 확인하기로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가게 가는 버스에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개의 통장에 거래 제한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황급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접수가 되어서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제가 언제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상담원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에 가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 창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계좌도 함께 정지되었다고. 제 5번째 통장까지 묶였습니다. 며칠 전에 가게 통장에서 생활비 50만 원을 비상금 통장으로 옮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장 5개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제 평생의 돈 8,700만 원과 함께. 은행에서 통장이 모두 막혔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큰일 났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까 그 공손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통장 묶여서 울지 말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100만 원만 보내면 깨끗이 정리해준다고. 상대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무시하라고. 요즘 그런 거 많다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통장이 모두 막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 협박이라고,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라고. 그럼 빨리 제 통장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통장을 풀어줄 권한이 없다고. 은행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협박 문자 같은 증거도 함께 제출하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은행 갔다 왔냐고, 통장 묶인 거 확인했냐고, 지금이라도 100만 원 보내면 신고 취하해준다고, 안 그러면 3개월 동안 통장을 못 쓰고, 가게 매출도 인출할 수 없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계좌이체로 결제하는데 통장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100만 원만 보내라고, 5분 안에 풀어준다고,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안 보내면 통장 못 쓴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통장이 다 막혔어. 8,700만 원 전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범인들이 100만 원 보내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절대 보내면 안 돼! 그거 사기야!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했습니다. 오후 3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페인트를 사러 왔습니다. 사장님, 계좌이체 되죠? 네, 됩니다. 손님이 이체했습니다. 35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한 푼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녁 5시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전동 드릴을 사러 온 단골이었습니다. 2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늘어나는데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으며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 63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제 거래처에서 자재 대금 150만 원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단골 업체 월간 거래 대금 80만 원도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임대료 120만 원은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기요금, 자동이체도 실패했습니다. 통신비, 수도요금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현금으로 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그럼 직접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3만 2천 원. 임대료는 120만 원인데 제 손에 있는 현금은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저는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현금은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카드 대금이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데 통장이 막혀서 연체가 된 것입니다. 통장도 막히고 카드도 막히고 제 경제생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녁 6시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카트에 식재료를 담았습니다. 쌀, 김치, 고기, 야채.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3만 2천 원밖에 없네. 아내가 카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다 하면 15만 원은 나올 텐데. 저는 카트에서 물건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부터 빼고, 과일도 빼고, 우유도 빼고. 여보, 그냥 내가 카드로 할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얼마 남았어? 한도가 50만 원 남았어요. 이번 달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최소한의 식재료만 샀습니다. 9만 8천 원.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최대한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냐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통장이 막혔다고 당분간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통장이 왜 막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전화, 협박 문자, 갑자기 입금된 돈, 그리고 5개의 통장이 모두 막힌 일까지 말입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지금 통장이 막혀 있어서 당장 은행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휴가 내고 같이 가겠다고, 경찰서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이런 일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 아, 통장이 막혀 계셨구나. 제가 내일 직접 갈게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제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 아니잖아요. 요즘 이런 사기가 엄청 많대요. 알아. 고맙다. 제가 내일 회사에 말하고 갈게요. 은행이랑 금융감독원 같이 가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회사 쉬면 안 되지. 아버지, 이게 더 중요하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결제일에 카드 대금이 미납되어서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고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다고 말입니다. 통장이 막혀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체금을 입금하면 재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카드가 3장 있었는데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총 연체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통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가 실패했다고 수동으로 납부하라고 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모든 자동이체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보내준 200만 원으로 하나씩 수동으로 납부했습니다. 200만 원은 일주일 만에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장 협박을 당했고 통장 5개가 모두 동결되었다고 말입니다. 협박 문자 증거도 있으니 빨리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답변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다고, 해당 은행에 전달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은행의 판단 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조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결국 은행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지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라고 협박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규정상 신고인인 안재호 씨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금 환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걸립니까? 최소 2개월입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2개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팁니까? 10월 25일 금요일 한 주간의 매출을 정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좌이체 총 327만 원, 현금 거래 55만 원, 일주일 총 매출 382만 원. 평소보다 조금 적었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가계 거래 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거래처에서 자재 대금 150만 원 입금. 10월 21일 월요일 단골 업체에서 월간 거래 대금 80만 원 입금. 10월 24일 목요일 공구 대금 45만 원 입금. 10월 21일 25일 손님들 매출 327만 원 입금. 총 60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9,302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602만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9,302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못 씁니다. 나가야 할 돈이 산더미였습니다. 임대료 120만 원 연체, 전기요금 30만 원 자동이체 실패, 통신비 18만 원과 수도요금 12만 원 자동이체 실패, 거래처 자재 대금 280만 원 납기일 내일, 총 46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제 손에 쥔 현금은 3만 2천 원뿐이었습니다. 통장에 9,302만 원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 자재 대금 280만 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 저는 사과했습니다.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주 안에 꼭 보내겠다고. 통장 문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통장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연루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대금은 빨리 부탁한다고. 단골 손님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던 분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단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괜찮으세요? 소문 들었는데. 통장이 막혔다는 소문,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했냐는 질문. 저는 설명했습니다. 통장 협박이라는 걸 당했다고. 저는 완전히 피해자라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힘내세요. 손님은 위로했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35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저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박 문자 스크린샷, 통화 내역, 경찰서 접수증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처리 기간을 물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2달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달에서 2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고인인 안재호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친고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찾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가짜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신고한 범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11월 20일 수요일 저는 인터넷으로 통장 협박 피해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협박 피해자 모임. 회원이 2,340명이었습니다. 저는 가입하고 제 사연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다는 댓글, 3개월째 통장 못 쓴다는 댓글, 자영업자인데 가게 문 닫았다는 댓글, 월급 통장 막혀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1월 25일 온라인 카페에서 한 분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고 언론에도 제보하라고, 그래야 빨리 풀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지역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장 협박을 당했고 54일째 통장이 막혀 있으며 협박 문자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방송국에도 제보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수천 명이라고, 이런 범죄를 알려야 한다고. 12월 3일 월요일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요청했다고, 은행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12월 5일 수요일 방송국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연을 뉴스에서 다루고 싶다고,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장 협박의 피해자이며 54일째 8,700만 원이 묶여 있고 범인은 잡히지도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제 사연이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제 얼굴과 협박 문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 피해자만 고통받아. 정부가 법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드디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실 공문과 방송보도, 그리고 협박 문자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님이 통장 협박의 피해자임이 명백하다고. 따라서 입금된 금액인 6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가 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입금된 62만 원은 범죄 자금이므로 피해자 환급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결 상태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통장 풀렸어. 드디어 풀렸어.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4일 만에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제 잔액이 떴습니다. 9,240만 원. 범죄자가 입금한 62만 원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출금 가능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4일, 1296시간, 77,760분.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저는 아들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50만 원은 왜냐고. 이자야 급할 때 빌려준 거니까.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다. 받아라, 아빠 마음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12월 20일 연체되었던 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지만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린 공과금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54일 동안 쌓인 각종 요금과 벌금을 내고 나니 통장에 7,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연체료, 수수료, 벌금, 아들에게 준 이자, 그리고 정신적 고통. 12월 23일 월요일 통장이 풀린 후 처음으로 가게 영업을 정상화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계좌이체 되죠? 저는 웃으며 이제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점심, 옆 가게 미용실 사장님이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하신 거 다들 알아요. 힘내세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 장사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가 입금한 62만 원은 여전히 제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결된 상태로. 제 돈이 아닌데 제 통장에 있다는 게 늘 찜찜했습니다. 피해자 환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용등급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카드 연체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2년 후에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정리하는 해였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마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통장이 막히는 꿈, 돈을 못 쓰는 꿈, 범죄자로 몰리는 꿈. 아내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통장 번호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왜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대포 통장과 대포폰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찾기 어렵다고. 범인은 안 잡힌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 인생을 2달간 지옥으로 만든 범인은 아마 편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통장 협박의 무서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안전하고 피해자만 고통받는다고. 2025년 1월 저는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하라고, 협박 문자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국회의원실에 민원 넣으면 더 빠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제 조언으로 더 빨리 통장을 푼 분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한 달 만에 풀렸다고, 감사하다고.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고통이 조금은 의미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 경찰서에서 하는 금융사기 예방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장 협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폐업까지 1년 1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통장에 이상한 입금이 있으면 즉시 확인합니다. 아내가 위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54일의 지옥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게에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7,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폐업 후 생활 계획도 수정해야 합니다. 지방에 집 사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그만이라고.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아내에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통장 협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끊으십시오. 통장에 모르는 입금이 있으면 절대 돌려보내지 말고 바로 은행에 신고하십시오. 협박 문자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증거가 됩니다. 만약 통장이 막혔다면 즉시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협박 문자 증거를 제출하고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범인에게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돈을 받아도 통장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통장은 정상입니다. 범죄자가 입금한 62만 원은 아직도 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빨리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신용등급은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1,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폐업까지 1년 1개월. 통장에 7,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